동양 그림 하면 여러분은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창호지문을 배경으로 진한 먹향기를 맡으며 그림을 그리는 선비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사랑하는 여인의 치마폭에 먹으로 사랑을 맹세하는 낭만적인 그림을 떠올리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창호지 사이로 은근히 스며드는 달빛, 그리고 그윽한 먹의 향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양 그림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분주했던 마음도 차분해지곤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선조들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는 조용진 교수 모시고 동양 그림 속의 비밀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한남대학교 미술학과의 조용진 교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동양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시회에 가보면요, 이 동양화다, 서양화다 구분이 쉽지 않은 그림들도 많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모든 명칭은 실물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 그림은 화선지에 먹이나 색깔 같은 걸 써서 그리던 오랜 전통적인 그림 양식이 있었죠. 그걸 동양화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사실은 동양화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1922년부터 1982년까지 60년간 쓰던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 그림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건 서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붙일 때 조선시대까지는 서화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시대는 미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화 그러면 이 말이 우리 그림을 이제 가리키는 명칭이었죠. 1922년부터 동양화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1922년이 일제시대죠. 이 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그림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1982년부터 60년간 쓰고 82년부터 한국화라고 고치자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은 존재하는데 해왔는데 이름만 이게 3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거에 대응해서 서양의 그림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그림을 안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서화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극동, 극서처럼 태서화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게 서양화란 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서화, 태서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서양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서양화라고 바꿔 부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양화 이렇게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화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일본은 일본화라는 말을 쓰고 있고 중국은 나라국자 국화라고 합니다. 또 북한은 조선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화 하면은 북한의 조선화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화라고 쓰면은 사회주의적 그림을 가리키는 말처럼 되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이제 한국화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어도 시대에 따라서 또 사회에 따라서 많이들 변화하고 다르게 쓰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동양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의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저 빨강색 이쁘다. 새도 귀엽구만. 또 필치도 능숙하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봅니다.
그건 그림을 진짜 보는 거죠. 그거는 감각으로, 시각으로 보는 거죠. 감각,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인 걸 처리하는 것은 오른쪽 뇌가 처리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물론 오른쪽 뇌로도 그림을 보죠. 아, 백로를 그렸구나. 시든 연못을 그렸구나. 목 색깔도 좋네. 이렇게 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꼭 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조상님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양쪽 다 지금 지적으로 의미까지 풀어서 감상하는 이런 감상법도 알아야 우리 조상님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우리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이걸 발전시키고 그래서 창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승을 하려면 알아야 계승이 되죠. 알지도 못하는데 뭘 계승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문화가 뭐였나, 그림 그리는 태도, 감상하는 태도가 뭐였나, 이런 것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 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 쭉 복습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그림의 의미를 담고자 했는데 그 의미를 담고자 할 때 몇 가지 방법을 썼나, 그 방법을 알면 우리가 그 의미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풀기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의미를 만들어야죠. 만들 때도 조상님들이 쓴 이 방법을 쓰면은 만들기 쉽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은 목적은 누구나 알지만 방법을 모르면, 또 방법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그림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 이걸 오늘 3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감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동양 그림을 읽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전 시간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 백로가 한 마리 있네요. 여기에 연열매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처음 보는 그림이지만 딱 이제 아실 수 있죠?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응용해서 처음 접하는 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의미가 뭐냐? 백로 한 마리와 연열매를 그렸으니까 당연히 일로 연과도다,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백로 한 마리, 길로자에다 세조, 아시죠? 연열매를 그렸으니까 연과 해서 도금이 같은 일로